안녕하십니까. 메리츠증권 음식료 담당 김정욱입니다. 22년 산업전망 시리즈 음식료 섹터 패자부활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코로나 이슈에 따른 산업 영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 이전 시기 그리고 팬데믹 시즌 위드 코로나를 살펴봤을 때 식품 섹터 내에 소섹터별로의 변화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2019년 당시를 기억해보면 주류 산업이 가장 핫한 섹터였습니다. 19년도 3월 화이트진로의 테라 출시 이후 MS 변동 및 실적 성장 등 가장 이벤트가 집중되어 있던 시점은 주류 시장이었고 그 뒤 이어서 외식 시장이 호황을 겪었습니다. 코로나가 도래하고 나서 팬데믹 기간이 왔을 때 가장 큰 성장을 보였던 건 배달 서비스 시장입니다. 이어서는 HMR 그리고 전년도 호황을 누렸던 주류업은 처참한 감소를 겪었고요. 가운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19년 대비 2020년도 변화 요인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B2C 시장과 B2B 시장의 변화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음식점, 소매 판매라고 할 수 있는 B2B 시장, 음식점은 전년비 10% 이상 감소하면서 전체 시장 비중이 49%로 쪼그라들었고요. B2C라고 할 수 있는 음식료품, 소매 업종은 전년비 9% 성장하면서 51%의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HMR 시장은 5조 원대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배달 음식은 17조 원대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는 위드 코로나 상황을 도래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가 그 기점이 될 텐데요. 제가 보는 부분은 지난해 부진했던 기업들의 패자부활전, 부활이 예상됩니다. 첫 번째로는 주류 외식업입니다. 최근 소비의 트렌드는 코로나 확진자 수는 매우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생활 변화는 오히려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는 모습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무관하게 정부의 규제 효과를 제외한다면 소비자들은 이전의 소비 패턴을 회복하면서 외식 경기는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매우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HMR 내식 배달 서비스는 지난해 보여줬던 고성장을 더 이어가기에는 좀 역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단기적으로는 가장 큰 수혜는 주류업, 외식업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또 올해 상반기 부진했던 원가 상승에 따른 피해 기업들, 오리온 농심 같은 기업들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올해 퍼포먼스가 좋았던 상반기 업체들은 식품과 식자재 업체들, 특히 종합식품 업체들의 매출 원가율 개선이 두드러졌습니다. 가격 인상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매출이 늘어나면서 원가율 개선이라는 수익성 상승 요인을 가져갔었죠. 반대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라면, 제과, 담배 업체들은 단일 카테고리 업체면서 가격 인상이 제한됐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원가율 상승에 악영향을 겪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반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올해 부진했던 라면 업체들, 제과 업체들 가격 인상에 성공을 했고요. 이 부분이 내년 상반기가 도래했을 때 원가율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다. 올해 부진했던 상반기가 기저효과로 작용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산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고요. 위쪽에는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정리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BC카드, 지역별 음식점 데이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확진자 추이는 올해 1분기에도 그 증가폭이 두드러졌었고 2분기에 더 올라왔고요. 3분기에는 거의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외식 경기라고 할 수 있는 식당의 카드 결제 데이터는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2분기, 3분기 내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거리두기 영향은 여전히 있지만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은 빠르게 바뀌어서 이전의 레벨을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런 규제가 역시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회식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한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해소되는 12월, 내년 1월, 2월을 생각한다면 여전히 4분기 대비해서 QOQ로 내년 1분기, YY로 내년 1분기에 회복할 룸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요. 외식 경기 지수를 보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외식 경기 지수와 전망 지수가 가파르게 회복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고용지표 역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세부 데이터인데요. 세부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한식, 중식, 기관 구내식당, 기타 간이 음식점, 비알코 음료점업, 주점업 등 해서 모임, 오프라인, 대면과 관련 있는 카테고리들의 회복세가 더 두드러진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역시 과거로의 회귀를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고요. 9페이지는 이제 인스타그램에 나온 게시물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 추이가 매출액과 100% 연동되는 데이터는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관심도를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그 당시에 메인 테마는 뭐 식당이나 음식이겠지만 곁들여주는 주류들을 올리면서 주류 소비를 또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를 보게 되면 11월 중순 이후에 제3차 팬데믹이 있었기 때문에 주류업이 완전히 망가지는 피해를 겪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 성수기를 거의 날려버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기저효과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3분기 7, 8, 9 봤을 때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7월 대비 8월 대비 부진했던 실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을 기점으로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고 있고요. 10월까지는 이제 감소폭의 완화, 11월부터는 전체 시장의 미드싱글 증가, 12월에는 두 자릿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게시물도 올해 9월을 저점으로 해서 반등 국면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HMR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슈가 장기화되면서 HMR 내식의 선호 트렌드는 장기화된 건 사실입니다.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다만 지금의 트렌드는 감소하지 않을 뿐이지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인데요. 확진자가 증가한다고 해서 내식이 늘고 HMR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던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목에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HMR 쪽은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 올해보다는 확실히 내년도의 성장률은 좀 꺾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11페이지입니다. 음식료의 가장 큰 테마 두 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위드 코로나 수혜주, 두 번째로는 원가 스프레드 개선 종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음식료의 지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음식료는 두 번의 랠리가 있었고요. 두 번의 하락기가 있었습니다. 1차 상승기는 2003년도 당시 곡물가가 매우 스테이블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음식료 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성공을 하면서 실적 개선 요인으로 부각이 됐고요. 2008년도 당시는 부진했습니다. 당시 정권에서 음식료 업체들의 가격 인상을 강하게 통제했고요. 예를 들어 신라면 블랙 같은 1,000원 이상의 라면이 출시됐을 때 제품이 다시 철수될 정도로 가격 인상 압박이 되게 심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거치고 나니 오히려 곡물은 올라가고 환율도 요동을 치면서 음식료 업체들의 원가 부담은 가중됐고 가격 인상은 어렵고 당시 실적 부진의 큰 요인이 됐습니다. 반면 2011년도부터는 레임덕이 발생했고 이에 음식료 업체들이 그동안 눌려있던 가격 인상이 본물 터지듯 터지기 시작합니다. 11년부터 가격 인상이 활발히 이루어졌고요. 12년에 그 바통을 이어갔고요. 곡물가는 고맙게도 2011년, 2012년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꾸준한 하향 안정화를 보여줬습니다. 2015년까지 레벨 다운됐고요. 당시에 곡물가 계속 빠지는 가운데 음식료 섹터의 전체 영업이익이 매년 20% 이상 늘어나면서 특히 14년, 15년을 넘어갈 때 전체 코스피의 이익 증가 매력도가 떨어지는 국면에서 음식료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매우 부각됐습니다. 이 부분이 랠리를 이끌었고요. 더불어서 당시에는 이벤트들도 있었는데요. 신제품 출시의 극대화, 예를 들어 짜왕, 맛짬뽕, 진짬뽕, 수나리, 허니버터칩 대부분 이 당시에 출시가 됐었고요. 식자재 유통업의 부각, 농수축산물을 구입해서 식당에 납품하는 이 사업 자체의 시장 성장성도 이때 확실히 부각이 됐었고 HMR 시장의 성장 그리고 중국 사업까지 모든 이벤트가 몰려있던 게 당시 2015년도였습니다. 이를 뒤로 하고 2016년이 됐을 때 곡물가가 오히려 다시 상승 반전하기 시작했고요. 원당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라갔고 2015년까지 좋았던 모멘텀들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부진이 발생했고 2019년, 2020년까지 음식료가 다시 우하향 트렌드를 그렸고요. 더불어서 시크리컬 종목까지 올라가면서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메리트도마저 떨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20년 상반기가 도래하고 나서 코로나가 발발했죠. 모든 섹터가 하락했을 때 음식료도 피해갈 수는 없었고요. 하지만 반등은 매우 빨랐습니다. 그 배경은 1분기 코로나 이슈에도 필수제이기 때문에 실적은 매우 탄탄하다. 오히려 2분기 집콕 수요로 인해서 음식료 실적은 서프라이즈를 보일 거다. 기대감으로 상반기에 가장 빠른 회복을 보였고요. 오히려 하반기에는 다시 컨텍스트로 옮겨가면서 음식료가 매력도가 떨어졌습니다. 올해를 복귀해보자면 올해 상반기는 가격 인상 모멘텀이 있었죠. 이 급하게 올라온 곡물가 덕분에 오히려 음식료 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형성됐고 가격 인상 이후에 실적 개선까지 기대했는데 저는 제가 보는 부분은 오히려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곡물가 하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높아진 곡물가 레벨이 떨어지는 국면에서 이미 음식료 업체들이 가격을 올려놨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라면 실적 메리트가 부각이 될 거고요. 가격 유지가 된다면 지금 예상 수준의 이익 증가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 곡물가 하락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음식료의 실적 개선은 3분기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반기 2020년, 2021년도와 같은 상고하저 흐름이
다시 한번 연출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주요하게 보여야 될 부분은 연초에 곡물가의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가격 인상 업체들의 원가 스프레드 확대 여부고요. 그리고 확실한 부분은 올해 4분기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드 코로나 수혜, 억눌렸던 수요에 따른 주류업, 외식업의 부진이 내년도에 회복하면서 매출 증가를 기록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음식료 섹터의 실적 변수를 보면서 22년도의 중요한 변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중요도는 수량, 그리고 코스트, 곡물가, 그 다음에 이제 경쟁 강도, 마지막으로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수량을 보는 배경은 음식료는 전통적인 필수 소비재입니다.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수량의 성장이 사실 제한된 이런 환경인데요. 오히려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수량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두드러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곡물가는 보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가격 인상 이후 환경에서 곡물가 하락 시 음식료 업체들, 특히 B2C 업체들은 가격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유지되는 환경에서 원가만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고요. 경쟁 강도, 코로나 이슈 이후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프라인 대면, 마케팅, 판촉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좀 어렵지만 업체들의 분위기 자체가 코로나 이슈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한다고 해서 다시 소비자들이 희식 활동을 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이 대면이 많아지거나 이 판촉 측면에서요. 이런 부분은 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비 증가는 어느 정도 예산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 가격은 사실 올해 많은 가격 인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소비자들의 저항을 이겨내면서 가격 인상했기 때문에 올해만큼의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일어나길 보는 것은 조금 보수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음식료 섹터의 중요도 순서는 일단 수량, 그리고 곡물가, 경쟁 강도, 마지막 가격이다. 이렇게 중요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22년 음식료 섹터의 투자 전략으로는 마진갭 플레이와 Q 모멘텀 플레이의 결합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적인 음식료 투자 전략은 마진갭 플레이입니다. 곡물가 상승기 때 빠르게 가격을 인상하고 곡물가 하락기 때 올려놓은 판가를 유지하면서 마진갭을 벌리는 전략인데요. 이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기업들은 올해 가격 인상에 성공한 오리온, 농심을 들 수가 있고요. Q 모멘텀 플레이는 어려운 환경에서 수량 성장을 이뤄내는 기업들, 저는 MS 확대 측면에서 화이트진로, 그리고 기업화되지 않은 시장에서 기업화를 만들어 나가는 CJ 프레시웨이 같은 기업들이 이 부분에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곡물가에 대한 전망을 위해서 핵심적인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물가 전망의 핵심 지표는 소비 대비 재고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곡물 가격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일한 펀더멘탈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농림부에서 친절하게도 매달 글로벌 연간 전망치를 발표하는데요. 이 전망치를 보면서 기초 재고, 수요, 공급, 기말 재고를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수요와 기말 재고를 비교해서 분모에는 수요, 분자에는 기말 재고값을 넣어 비율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0% 이상을 충분한 레벨로 보고 있고요. 재고 비율이기 때문에 풍부할수록 곡물가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지표를 전망할 때 중요한 요인들이 수요와 공급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수요는 사실 곡물에 있어서 수요자가 가축 또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요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변화를 주는 건 공급이고요. 공급을 결정짓는 요인은 경작 면적당 생산량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일드값이라고 하는데 이 일드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결국 날씨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날씨를 맞추는 영역이라 곡물가를 예상한다는 부분이 사실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표들을 보면서 팔로우업 해봐야 되고 그러면 이후에 포인트가 될 만한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보시게 되면 ONI 지수가 나와 있고요. ONI 지수는 오셔닉 니뉴 인덱스라고 해서 엘니뇨와 라니냐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동태평양 해수면의 온도를 체크하고요. 평년 대비 얼마나 벗어났냐를 통해서 바람의 변화, 비구름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은 엘니뇨와 라니냐가 반복될 때 앞서 곡물가 상승기는 2011년, 12년도 당시는 라니냐 기간이었고요. 곡물가 장기 하락기는 기상이변이 없는 아주 깨끗한 시기였습니다. 이후 엘니뇨가 발생하면서 2015년도에 원단가가 2배 이상 올랐었는데 이런 식으로 엘니뇨 라니냐가 반복되어 오면서 특히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는 옥수수, 대두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는 원단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주시해 봐야 되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는 일정 정도의 라니냐가 발생해서 유지가 되다가 올해 다시 하반기 때 라니냐 강도가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살펴봐야 되는데 16페이지를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곡물 파종 캘린더와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미국의 경우 씨앗을 뿌리고
성장하고 수확가는 기간이 4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곡물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크리티컬한 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종기부터 성장기인데요. 이 시기에 기상이변이 발생한다면 생산량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수확기 때 발생하는 기상이변은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일단 지금 다시 라니냐가 도입되는 시기가 한 4분기부터로 예상되고 있는데 내년 1분기, 2분기 전까지만 좀 마무리가 된다면 실제로 공급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제한적일 수 있고요. 또 올해를 돌아봤을 때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올해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올해의 재고 비율과 올해의 생산성 데이터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가격은 올해 중순 이후에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온 상황인데요. 하지만 절대 레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음식료의 실적 개선을 논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입니다. 그래서 곡물가 하락이 필요한데 말씀드렸던 재고 비율은 소폭의 하락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재고량은 충분하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데이터가 G+E 비율입니다. 이 데이터는 굿 엑셀런트 데이터인데요. 뭐냐면 미국에서 옥수수 생산량 중에 몇 퍼센트가 굿 엑셀런트 등급이냐 이걸 나타내는 건데요. 평년 수준을 할 수 있는 60%를 넘어간다면 그 해에 농사가 양호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 평년 수준에 준하는 60%대의 G+E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곡물가에 대한 상승 우려, 공급 우려가 있었지만 이를 타개하고 공급은 양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높아져 있는 곡물가를 지지하기에는 펀더멘탈 요인 중 하나인 공급 레벨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없었다. 내년 상반기 때 수요 단에 큰 이슈가 없다라면 이번에 라니냐 이슈를 넘어간다라면 올해 지나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곡물가 하락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시점 되고요. 그때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기업들은 가격 인상 기업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산업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두 번째 파트부터는 기업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하이트 진로입니다. 하이트 진로의 기업 차트를 보시면 하이트 진로는 2007, 8년도 가장 영광의 시기일 때 소주, 맥주, MS 1위였고요. 4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자랑했습니다. 그 이후 맥주 점유율도 하락하기 시작했고 소주도 처음처럼 등장 이후 점유율이 흔들리면서 소주, 맥주 모두 실적이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맥주의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2014년부터는 맥주 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시가총액은 1조 원대까지 떨어지는 19년도에 가장 암울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2019년 3월 테라가 출시되면서 반전의 계기가 생겼고요. 오히려 2020년도부터는 전체 실적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기염을 토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온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냐 또는 더 올릴 수 있냐 이 기로에 있고 소주 점유율 역시 더 상승할 수 있을까 여기에 투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8페이지를 보시면 하이트 진로의 맥주 점유율이 상승이 좀 더뎌진 상황에서 투자들의 우려가 있거든요.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3년 안에 끝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는데 제가 보는 부분은 과거 사례를 살펴봤을 때 93년도에 하이트 2006년도에 카스 당시 점유율 상승이 최소 10년에서 13년간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점유율 상승이 장기화되는 배경에는 제가 보는 부분은 소비자들의 변화가 있는데요. 93년도에 20살이 된 소비자들 그리고 2006년도에 20살이 된 소비자들은 당시에 핫한 제품을 마시면서 주류 시장에 진입을 하고 이분들이 장기간 수요를 이끌어내면서 이런 10년간의 상승 사이클을 만들어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3년차밖에 되지 않은 하이트 진로 테라의 점유율 상승이 끝났다고 논하기엔 좀 이른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9년, 20년, 21년 20살로 새로운 주류 시장에 유입되는 소비자들이 밀어 올리는 효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드 코로나 상황이 하이트 진로 MS 게인의 포인트가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드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안 좋았던 수도권의 회복이 예상됩니다. 수도권의 리오프닝이 가장 클 거고요. 수도권 쪽에서 테라, 진로로 MS 게인을 계속했었던 하이트가 실제로 수도권의 거리두기 영향으로 MS가 올라오지 못했던 그런 단점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MS 확보가 다시 한번 기대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마케팅 측면인데요. 현장 자영업자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 현금 지원 마케팅이라든지 불법적인 마케팅에 많이 노출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경쟁에서도 오히려 전방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다시 한번 제품, 브랜드로 마케팅 경쟁이 회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 2등 업체한테 유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주고요. 29페이지 보시면 소주 점유율은 하이트 진로의 소주 점유율이 67, 8%에 달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매우 가파른 점유율 상승을 보였던 처음처럼은 코로나 이후 급락한 이후에 반등이 나오곤 있지만 그 반등세가 가파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배경은 이 반일 불매 이슈와 코로나 이슈를 거치면서 처음처럼 이 폐해가 컸고요.
이 피해가 큰 상황 뒤에 회복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진로라는 신제품이 나오면서 소비자가 구조적으로 이동한 케이스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봤을 때 롯데칠성의 점유율 전망치는 15%고요. 하이트 진로 역시 68% 이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등 업체의 점유율 개인이 과거의 영광의 수준이었던 20%를 못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소주 시장은 확실히 1위 업체가 브랜드 가치가 굳어진 상황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테라와 같은 제품들이 향후에 MS를 늘릴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저는 이런 기록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맥주 같은 제품들의 판매가 좋을 때는 이 레코드에 대한 기록들이 뉴스화되는데요. 테라의 경우 1억 병 판매 돌파 시점이 101일을 기록했고요. 과거에 제품들이 길게는 200일, 짧게는 90일까지 기록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이어서 2억 병, 4억 병 돌파까지 뉴스로 발표가 됐는데 특히 주목해 볼 부분은 1억 병 돌파 뉴스가 있는 제품 중에 2억 병 돌파 뉴스가 없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네, 이 제품들은 1억 병 돌파까지는 빠르게 도달하면서 뉴스화 됐지만 이후에 2억 병 돌파 기간이 매우 늘어지면서 뉴스로 나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이트, 카스, 테라를 본다면 지금까지 전체 시장에서 1등한 기업들의 트렌드 레코드를 따라가고 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맥주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결국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하이트도 마찬가지로 전성기 시절에 마진율은 20% 이상, 피크 시절 30%까지 기록을 했었고요. 오비는 현재 수준에서 2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등과 2등의 격차가 매우 큰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 변화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하이트 진로 쪽의 맥주 마진율 개선을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2페이지 점유율의 상승 추세 다소 늦춰진 듯하지만 다시 한번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맥주 쪽의 점유율 상승 드라이브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고 소주는 확고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멘텀은 소주 수출입니다. 네, 우리가 소주 수출 아직 생소할 수 있지만 회사는 지난해부터 맥주에서 소주로 완전히 수출 전략을 변경했고요. 소주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슈 덕분에 오히려 해외에서도 집콕, 홈술 문화가 형성이 됐고 이 기간 동안 집에서 음주를 즐기면서 가성비 측면 또는 도수 측면 그리고 맛에서 차별화가 되는 하이트 진로의 과일 소주 수출 판매가 매우 높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중심으로 30% 이상 증가가 나오고요. 일본은 감소세가 멎어질 정도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 수출 비중은 현재 10%를 상회하고 있는데 내년도 15%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소주 수출 역시 국내 내수 매출 회복에 이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36페이지 보시면 CJ 프레시웨이 두 번째 종목입니다. CJ 프레시웨이는 코로나로 인한 가장 피해를 겪었던 20년도 실적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그동안의 이익을 모두 날려버렸고요. 21년도에 58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정상화이지 성장은 아니고요. 실질적인 성장은 2022년도에 나온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프레쉬 이슈를 살펴보면 37페이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외식 급식 유통 매출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 내내 감소를 겪었고요. 올해 1분기부터 매출 성장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2분기, 3분기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류업의 회복보다 더 빨랐는데요. 이유는 점심 매출, 급식 매출은 이미 코로나 이전 레벨을 회복할 정도로 빠른 회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시장 호조로 인해서 CJ 프레시웨이의 외식급식 식자재 매출 역시 빠른 회복을 보였고요. 특히 이 회사가 수익성이 좋은 외식급식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중소제휴, 1차 도매 원료의 저수익 사업부들의 매출 비중 감소한 부분도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을 이끌었던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멘텀은 급식인데요. 38페이지 보시면 공정위에서 급식 업체들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을 규제하는 건데요. 공정위 목표는 그동안 수의계약, 단일 입찰로 경쟁 없이 계약을 따내갔던 대기업들 캡티브 물량을 이후에 완전 경쟁으로 나눠 갖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지표는 결국 그동안 캡티브 매출이 높았던 기업이 어디냐. 삼성 웰스토리, LG 아홈, 현대 그린푸드와 같이 계열사 위주로만 매출을 일으켰던 기업들, 뺏길 수 있는 기업들이고요. 계열사 비중이 낮았던 CJ 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그동안 외부 영업을 많이 하던 기업들입니다. 뺏어올 수 있는 룸이 많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정위 규제에 따른 완전 경쟁 입찰이 활성화됐을 때 급식 시장에서 수주를 가져올 수 있는 기업들은 CJ 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와 같은 비캡티브 주력 기업들로 좀 보고 있습니다. 39페이지 보시면 CJ 프레시웨이의 급식 푸드 서비스 부문의 성장은 결국 수주 효과에 이어서 나왔는데요. 20년도 코로나 이슈로 수주 시장이 망가지면서 급식 매출 성장이 제한됐던 환경, 21년도에는 다시 수주가 재개되면서 특히
대기업 계열 급식 업체들의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급식 수주 모멘텀이 부각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40페이지 보시면 CJ 프레시웨어 특히 GP 마진이 크게 개선이 됐고요. 이 부분이 올해 1분기부터 이어져서 2, 3분기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지난 5년 평균 대비 4%포인트 이상 개선됐습니다. CJ 프레시웨어가 전통적으로 매출 사이즈는 높은데 마진율이 얇은 기업이라는 이유로 점유율보다는 이제 우리가 마진율에 많이 포커싱하고 있었는데 마진율의 개선이 올해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 구조적인 수익성 개선을 내년도에 더 향유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41페이지 세 번째 종목 오리온 보시겠습니다. 오리온은 올해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22년도 원가 스프레드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20년도 코로나 이슈가 오히려 오리온에게는 21년 실적에 있어서 역기적 효과로 작용했습니다. 43페이지를 보시면 지난해 코로나 이슈로 인해 경쟁사들의 공장이 셧다운됐고 이 과정에서 오리온이 매대를 더 확보하면서 오히려 마켓셔가 늘어나는 효과를 줬고요. 이 부분이 21년도에 들어서 매출 감소, 마진율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3분기부터 반전의 계기가 생겼는데요. 더 이상 역기적 효과는 좀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상반기에 노력해온 경소상 효율화, 중간 도매상들을 커버리지가 넓은 업체들로 변경을 해놨고요. 이 효과로 인해서 신제품을 출시했을 때 TT채널, 중소 슈퍼마켓으로 입점이 매우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인해 3분기부터 매출 성장이 두드러지기 시작했고 여기에 가격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리온 같은 경우 이제 중국에서의 성과는 신제품 효과로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의 신제품 비중이 현재 8%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준은 16%인데요. 이 부분이 활발한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국내 레벨까지 올라오는 부분, 이 부분 역시 내년도 실적을 개선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베트남이고요. 베트남은 3분기 부진 요인은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봉쇄 조치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이동이 제한됐고 오리온도 코로나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 집행되면서 실적 부진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9월 말부터 봉쇄 조치가 해제가 되면서 4분기부터는 베트남 역시 성장에 기여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고요. 45페이지 러시아 보시면 러시아는 코로나 이슈는 제한적이었지만 오히려 가장 외산 수입 원재료 비중이 높다라는 그런 국가 특성으로 원재료 상승 부분에 따른 부담으로 마진 개선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이 러시아 역시 10월 1일부터 가격 인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러시아마저도 4분기부터는 전체 실적 개선에 기여하는 3분기까지는 오리온이 이제 중국 중심의 성장을 보였다라면 4분기부터는 베트남, 러시아가 기여하고요. 내년도에는 전국가 가격 인상 효과로 인해서 원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7페이지 마지막으로 농심입니다. 예, 농심은 오랜만에 이제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생겼는데요. 농심의 주가를 보시면 장기간 박스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도 신제품을 통한 모멘텀을 제외한다면 장기간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었고요. 가장 큰 요인은 늘어나지 않는 MS였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 요인이 생기게 오히려 전반적인 라면 가격 인상 이후에 농심의 MS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 이번 라면 가격 인상은 특이하게 오뚜기가 주도했습니다. 2등 업체인 오뚜기가 가격 인상을 먼저 발표하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오뚜기, 농심, 디테일한 인상폭의 차이보다는 이제 모든 라면이 인상했다. 이 팩트에 더 주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브랜드로, 스테디 브랜드로 소비자들의 소구점이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가격 중심의 경쟁이 심했다면 이제는 브랜드 중심의 경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49페이지 보시면 농심의 MS가 반등 기조에 올라와서 이제는 YY MS 확대 국면에 들어와 있고요. 농심의 신라면, 여기서 파생된 신라면 볶음면, 짜파게티에서 파생된 짜파구리, 너구리에서 파생된 카구리 같이 이후에 출시한 신제품들이 성공을 해나가면서 여전히 MS를 올리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모멘텀은 수출입니다. 농심의 수출 라면 비중은 30%까지 올라왔고요. 2분기 이후에 3분기 전 국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수출을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은 특히 미국인데요. 51페이지 보시면 북미 지역,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지역의 매출 성장이 가파른 상황입니다. 미국은 현재 4천억 캐파가 풀리 돌아가고 있는 풀캐파 상황이고요.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때 증설을 통해서 최소 5,200억, 최대 5,500억의 캐파업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반으로 미국의 해외 성장이 예상이 되고 특히 미국은 최근에 돈코츠 라면이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전체 매출에서 10% 이상 올라올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면서 맛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고요. 이런 식의 신제품 성공으로 인해서 내년도 미국 증선의 캐파 물량이 돌아가는 부분도 여기서 설명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음식료 섹터 이슈와 주요 기업들, 특히 탑픽스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위드 코로나 수혜주
하이트 진로 CJ 프레시와 주목을 받을 거고, 이어서는 원가 스프레드 개선으로서 가격 인상에 성공한 오리온, 농심을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